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회사원인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지금 중학생이 된 제 아이를 낳은 것이 제 삶에서 가장 축복이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이의 아빠를 만난 것은 제 인생의 최악의 사건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정말 지긋지긋했던 그 인간과의 굴레를 끊을 수 있었던 제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털어놓고 싶어요. 아무리 잊고 산다지만 가끔씩 울컥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오늘을 계기로 후련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려 합니다. 전 남편과의 질긴 인연은 제가 대학생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대학도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입학했어요. 저는 노래하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공부하다가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 뮤지컬 동아리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 선배였던 전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면접을 보는데 너무 떨려서 평소 즐겨 부르던 뮤지컬 노래에서 조금 음이탈, 그러니까 삑사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면접을 보던 전 남편이 웃음이 터지려고 하는 주변 선배들에게 쉿하는 포즈를 취하며 조용히 하라고 하고는 저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저도 긴장했던 마음을 풀고 마저 노래를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저에게 좋은 평을 해줬어요. 노트르담드 파리에서 유명한 넘버벨을 하셨네요. 중간에 조금 실수를 하시기는 했는데 부드럽게 잘 넘어갔어요. 무슨 과지? 저 불어불문학과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기계공학과야. 야, 근데 노래 엄청 잘하는데? 난 합격. 전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주변 선배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한 선배가 말했습니다. 야, 박현호, 깐깐한 놈이 웬일이냐? 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 건 아니지? 개인적은 무슨, 왜 기본기 탄탄하잖아. 야, 너 혹시 질투? 웃기고 있네. 아무튼 잘 들었어요. 김보미? 네, 맞습니다. 제가 잔뜩 긴장해서 기합을 빵 넣고 대답을 하자 선배들이 다들 빵 터지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뮤지컬 동아리에 합격을 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과 친구 중에는 뮤지컬 동아리에 가입한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들 연기과나 무용과 관련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기계공학과인 전 남편도 특이 케이스였네요. 전 남편은 노래나 배우를 하는 게 아니라 조명 등 기계적인 걸 다루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무슨 공연이 있는 날이 아니면 동아리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학 축제를 앞두고 저희 동아리에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봄이야, 캐츠 뮤지컬 알지? 그거 우리가 공연할 거야. 너도 한 파트 맡게 될 거야. 열심히 해. 저를 탐탁치 않아 하던 여자 선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갓 들어온 동아리 신입인데도 한 소절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설레고 기뻤어요. 그리고 공연 준비를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은 모여서 연습을 했고 전 남편도 자주 보게 됐습니다. 축제가 다가오면서부터는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모여서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하면서 한 선배가 저를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사사건건 12조로 이야기를 하고 그 한 소절 하는데도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저 때문에 연습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트레스도 풀고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동아리에 들어와서 내가 왜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하는 생각에 그만둘 결심을 했어요. 그날도 혼쭐이 나고 저는 혼자 휴게실에 가서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들어와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봄이야, 너 울어? 아니에요. 뭐야, 울었는데? 봐봐. 아니라니까요? 소정이가 너무 달달 볶지? 걔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너한테만 유독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저 그냥 동아리 그만둘까 봐요. 즐거우려고 들어왔는데 너무 힘드네요. 제가 그 말을 하자
전 남편은 저에게 다가와 제 손을 잡고 갑작스럽게 고백을 했습니다. 봄이야, 너 그만두면 난 무슨 낙으로 뮤지컬 동아리 오냐? 사실 지금에야 고백하는데 나 너 좋아해. 사실 신입생들 면접 보고 나는 동아리 그만두려고 했는데 너 보고 계속 하기로 결심했어. 네? 전 생각지도 못한 고백이라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평소에 좋게 생각했던 선배의 고백이라서 당황스러움이 금세 설렘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동아리를 나오지 않고 축제 공연을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선배들 사이에서 저를 괴롭혔던 소정 선배와 제 전남편이 연인 관계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야, 봄이 너 뮤지컬 동아리 그만두는 게 좋겠다. 왜요? 너 몰랐지? 그 소정이랑 현호랑 지난 학기까지 사귀던 사이야. 현호가 봄이 너한테 관심 있는 거 알고 소정이가 너 못살게 군 거라고. 그러니까 더 피 보기 전에 그냥 그만둬. 그러고 보니 소정 선배는 제 전남편과 제가 함께 있거나 있던 걸 본 후에는 꼭 저에게 와서 한 소리를 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제서야 저한테 왜 그리 모질게 굴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소정 선배의 히스테리에 못 이겨 결국 동아리를 탈퇴했어요. 좋아하던 취미를 질리게 만들 정도였으니 제가 받은 서름을 아실만도 하시겠죠. 오히려 동아리 탈퇴를 하고 나니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제가 동아리 탈퇴를 하면 전 남편도 당연히 탈퇴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왜 탈퇴 안 해? 나 때문에 동아리 안 나간 거라며. 아, 봄이야. 나 사실 다음 학기에 군대 가. 그 전까지는 그래도 해야지. 뭐라고? 군대? 응. 나 기다려 줄 거지? 당시에는 저에게 다정하고 잘해주는 전남편이 좋아서 기다려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고 전남편은 군대를 갔어요. 훈련소까지 제가 마중을 가고 거기서 전남편 부모님도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면서 100일 휴가를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100일 휴가를 나와서도 전남편은 저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휴가 내내 연락이 없다가 그대로 군대로 돌아갔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만난 소정 선배가 저를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야, 김봄이. 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선배가 말하는데 대답하는 꼬라지 좀 봐라. 현호가 마음이 약해서 아직 말 안 한 것 같은데 현호 휴가 나왔을 때 나랑 같이 있었어. 사진 볼래? 그리고 두 사람이 다정히 끌어안고 있는 사진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고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더라고요. 현우 오빠가 왜 선배랑... 우리 다시 만나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 현우 옆에서 꺼져. 알겠지? 그럼 난 간다. 그렇게 말하고 유유히 사라지는 선배를 보고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렇게 저만 사랑해준다고 생각했던 첫사랑이 하루아침에 배신을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나서 점점 배신감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얼마 후에 군대에 있던 전 남편에게 콜렉트콜로 전화가 왔지만 절대로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에게 호감을 보이던 동기와 새로 연애도 시작했네요. 전 남편이 제대를 하기 전에 저는 교환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 남편과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유학을 가서 저는 연애고 뭐고 집어치우고 제 미래를 설계하면서 열심히 생활을 했습니다. 인종차별을 받기도 힘들었지만 창창한 제 훗날을 생각하며 버티고 버텼어요. 그렇게 열심히 스펙을 쌓고 교환학생을 다녀온 다음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불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대기업에 입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외동딸이라서 부모님과 함께 축하 파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서 수제와 가게를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우리 딸 장하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눈물을 흘리셨고 항상 강한 모습을 보이셨던 아버지도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 봄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이고, 엄마 아빠 왜 울고 그래요? 이제부터 시작인데 뭘. 내가 꼭 효도해 드릴게요. 첫 회사 생활이 힘들기는 했지만 좋은 회사 동료와 선배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으로 버티고 적응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2년을 회사 생활을 하다가 평소 가끔씩 연락하고 지내던 대학 동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야, 봄이야, 너 이번에도 동기 모임 안 올 거야? 동창회? 언제 하는데? 이번 주 주말. 너도 와라. 뭐 동기들이랑 척진 거 있냐? 다들 너 보고 싶어 해. 그래? 그동안 나도 회사 적응하느라 힘들어서. 그럼 한번 가볼까? 저는 대학 졸업 후에 대학 동기 모임이 있다고 해도 회사 일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회사 생활에도 적응을 했고 대학 동기들 소식도 궁금하기도 해서 처음으로 동기 모임에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학교 근처 술집에 모여서 한참 술을 마시며 서로의 추억과 현재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말 우연히 전 남편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전 남편이 저희가 있던 술집으로 양복을 빼입고 들어오는데 제가 먼저 발견했지만 저는 모르는 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너 봄이 맞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모르는 척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앙금이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봄이요? 아닌데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주변 동기들이 무슨 말이냐며 너 김봄이 맞지 않냐며 웅성거렸고 전 남편이 제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워서 동기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봄이랑 좀 할 말이 있어서 데리고 갈게요. 아, 이거 왜 이래? 이거 놔요. 아, 봄이야. 나 너랑 연락하고 싶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거 모르지? 나 지금 엄청 떨리거든? 나랑 얘기 좀 하자. 과거의 변명을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하나 궁금해서 저도 따라갈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매정하게 돌아서야 했는데 그게 내내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제 팔을 끌고 간 그 사람은 대학 교정으로 들어가서 저에게 본인 근황에 대해 말하며 제 근황을 물었어요. 몇 년 만에 대학 캠퍼스를 걸으니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대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선배 좋은 회사 다니네. 나도 꽤 괜찮은 기업 다니고 있어. 선배? 봄이야, 선배라니. 너 아직도 나한테 화나 있는 거지? 그게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나도 선배 군대에 있을 동안 다른 남자도 많이 만났고 다 잊었어. 이제 할 말 없지? 갈게. 제가 그렇게 돌아서자 그 인간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제 손을 붙잡고 절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봄이야, 그땐 정말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소정이 걔가 아무리 날 꼬셔도 넘어가지 않았어야 했는데 미안해. 나 군대 있으면서 소정이랑 정리하고 너한테 연락 많이 했어. 네가 얼마나 그리웠는 줄 알아? 정말 미안해. 그 모습을 보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일으켜 세우며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괜찮으니까 이제 잊고 살아. 다 우리 어릴 때 얘기인데 뭐. 봄이야, 나 아직도 너 많이 좋아해. 들어보니까 나랑 회사도 가까운데 너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가끔 만날 수 없을까? 그 당시에는 분위기에 취하기도 했고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야 할 수 있다는 마음에 연락처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사람이 저를 제 집 앞까지 바래다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그날 일을 되새김질하고 과거의 일을 생각하느라 잠을 자지 못했어요. 당시에 다 잊은 줄 알았지만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미련이 남아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빗발치더라고요. 일거수일투족을 저에게 보고하고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그 사람 회사랑 저희 회사가 걸어서 20분 거리였거든요. 그렇게 지척에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인연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고받고 자주 만나면서 그 사람의 구애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다시 예전처럼 연인 사이가 됐어요. 대학 시절에 저에게 못해준 게 많다며 정말 잘하더라고요. 뭐든지 제 취향에 맞추려고 하고 좋아하던 뮤지컬 공연도 함께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전적이 있던 인간이라서 그런지 온전히 다 믿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지냈는데 그런 저에게 믿음을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지 저도 과거에 있던 앙금이 조금씩 잊혀져 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진지하게 연애하다가 20대 후반에 그 인간의 청혼으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봄이야, 내 진심 알지? 우리 결혼하자. 내가 평생 너 행복하게 해줄게. 청혼을 하면서도 울더라고요. 그 값싼 눈물에 몇 번이나 속아 넘어간 제가 바보 천치지요. 뭐 아무튼 결혼 전에 전 남편도 서울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저도 부모님과 서울에서 지내고 있어서 상견례 자리를 잡고 예식장을 결정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두 분 다 공무원을 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먹물 좀 먹었다고 저희 부모님은 은근히 무시하는 티를 내서 상견례 자리가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봄이 어머니는 중졸, 아버지는 고졸이라고 하시는데 봄이는 좋은 대학에 좋은 회사 다니네요. 성공하셨어요. 뼈가 들은 말에 저희 부모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겨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저희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하고 싶은 공부도 다 못했지만 딸내미는 제대로 키우자 마음 먹었더니 그래도 잘 커져서 다행이죠. 어머, 정말 긍정적이시다. 딸 하나니까 결혼 자금은 많이 모아두셨겠네요? 그쵸? 저희는 공무원이라서 월급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는 집도 5년 전에 겨우 저희 명의로 산 거라 신혼집 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말에 저는 저와 남편이 회사에서 나오는 대출과 모아놓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뜨뜻미지근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몇 평? 우리 현호랑 지금 사는 데가 50평대 아파트거든? 사돈들 장사해서 돈 많이 벌으셨을 텐데 저희 집 근처에 30평대 아파트 있으니까 거기로 해줘요. 구두가게 하신다고 했나? 시모의 말에 저희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수제화 가게인데요. 뭐 먹고 살 만큼 잘 되기는 하는데 뭐 애들이 지들 힘으로 신혼집 마련하는 것도 괜찮죠. 저희가 혼수는 다 준비하겠습니다. 그게 신부 가족의 도리니까요. 저희 엄마도 돌려서 잘 먹이시더라고요. 신부는 혼수 준비하는데 신랑은 집을 왜 안 해오냐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의 말을 듣고 시모도 깨갱하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찝찝한 상견례를 마치고 저희는 9개월 후에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과 제가 공동 명의로 마련한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 반년 만에 저는 아들을 임신하게 됐습니다. 임신 초반에는 남편이 정말 잘해줬어요. 봄이야, 오늘은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나 돼지국밥 먹고 싶다. 돼지국밥? 알았어. 오늘 나 퇴근 좀 늦어서 내가 사갈게. 기다려. 알았어. 제가 다행히 입덧은 없어서 먹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뭘 말하든 남편은 같이 먹어주거나 사다 주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도 같이 해서 편하기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저도 남편도 맞벌이 부부라서 살림은 반반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 약속도 잘 지켜줬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들을 출산하니까 시부모님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딸을 낳았으면 어쨌으려나 싶을 만큼요. 아이고, 우리 손주 고추 좀 보자. 아이고, 아빠 닮아서 너무 잘생겼네.
얘가 우리 집 4대 독자다. 애 이름은 우리가 철학관 가서 지어올 거야. 아버님 철학관이요? 저희 아버지가 이름 뭐? 사돈이? 사돈이 뭘 안다고 이름을 지어? 내가 잘 아는 철학관이 있어. 거기서 좋은 이름 지어다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시댁은 정말 틈만 나면 저희 부모님을 무시했습니다. 당시 아이 낳고 저도 예민했던 시기라서 그런지 시아버지의 그 말이 더욱더 상처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서운해 하셨고요. 아무튼 시아버지가 철학관에서 지어왔다는 이름 박주호로 제 아들을 출생신고했습니다. 애비랑 아들이랑 같은 호자 돌림이니 얼마나 좋아.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육아휴직을 쓰고 저는 집에서 아들을 돌봤습니다. 남편은 그때쯤부터 살림과 육아에서 완전히 손을 놔버렸어요. 제가 뭘 요구해도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들어올 때 나 그 돼지국밥 좀 사다 줘. 뭐? 나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어. 그냥 시켜 먹어. 또 회식이야? 왜 한숨을 쉬냐?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육아하고 살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야, 넌 그래도 집에 있잖아. 나 밖에서 일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탈모 올 지경이야. 남편은 어느새 저와 아이보다 자기 걱정을 먼저 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의 불화가 시작됐어요. 대화를 나눠보려고 해도 회피하기만 하고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애 아빠라고 애는 이뻐해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복직을 하고 회사를 다시 다닐 때쯤에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나 포항 쪽으로 발령받았어. 뭐? 포항? 같이 내려갈래? 어쩔래? 거기 내려가면 우리 집은? 그리고 친정 엄마가 주호 봐주고 계신데 주호는 어떡해? 그렇지. 그럼 우리 주말 부부로 지내자. 주말 부부? 발령 가면 언제 오는데? 적어도 2년 이상은 있어야 될 거야. 우리 사실 서로 힘들었잖아. 당분간 떨어져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저는 내심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가 없었네요. 제 직장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서 포항에 내려가면 또 혼자서 육아하고 살림하다가 남편과 사이가 악화될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도 결국 주말 부부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주말 부부로 지낸다는 말에 시부모님이 저에게 엄청난 잔소리를 퍼부었어요. 너는 애가 왜 그러니? 네? 어머니 왜요? 남편이 그 먼 지방까지 내려가서 일을 하는데 뭐 대단한 일 한다고 따라가지도 않고 뻐겨. 어머님 그건... 됐다. 듣기 싫어. 현우 포항 내려가기 전에 주호 보고 싶으니까 이번 주말에 데리고 와. 시댁에 갔더니 시부모님은 저를 본체만 채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제 아들과 남편만 반겨주며 말을 했습니다. 혼자 가서 잘 지낼 수 있겠어? 우리 아들 고생하는 거 아니야? 아휴, 드세 난 사람 만나서 우리 아들만 고생하네. 엄마, 저 주말마다 올라올 거예요. 뭐? 주말마다 올라와? 주중에 힘들게 일하고 주말에는 또 서울까지 온다고? 아이고 속상해서 원. 야, 새아가, 네가 내려가. 시어머니의 윽박에 깜짝 놀란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서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시아버지가 아파트 통장이 되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이 아파트 통장 됐잖냐. 할 일이 많아졌어. 그 아파트 주민들 관련해서 일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버님 고생 많으시네요. 축하드려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연식이 좀 돼서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내년에 나 공무원 은퇴하면 이 일에 매달려야지. 당신은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파트 통장이라니. 우리 아니다. 다음에 얘기해.
어쩐지 두 분 다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으로 넘어갔지만 나중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아무튼 아파트 통장을 2년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포항으로 일을 하러 내려가고 저희 신혼집에서 저희 친정엄마가 제 아들을 돌봐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도 하시는 일이 계셔서 오랫동안 돌봐주시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게 됐습니다. 출근 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을 하면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은 말한 대로 처음에는 주말마다 아이를 보러 올라왔습니다. 떨어져서 지내니까 전보다 저희 관계도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저희 부모님에게 맡기고 제가 혼자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회사 기숙사에서 혼자 지내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밥은 해 먹어? 그냥 즉석밥 돌려 먹거나 그러지 뭐. 귀찮아서. 쌀 씻어서 밥솥에 안치기만 하면 되는데 웬만하면 해서 먹어. 내가 당신 좋아하는 반찬 좀 해놓고 갈게. 정말? 우리 보미가 해주는 반찬 맛있지. 고마워. 그 다음 주에는 내가 서울로 올라갈게. 그 평일에는 너도 나도 바빠서 자주 연락하기가 힘들다. 그치? 그래도 나 다시 서울 올라가면 너랑 주호한테 잘할게. 조금만 참아. 알았어. 그렇게 남편을 믿고 저는 회사 출퇴근을 하며 아이를 보고 혼자서 적적하게 집안 살림을 하며 남편을 볼 날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말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반년이 흐른 후부터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주말에 서울에 오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주말 부부가 아니라 월말 부부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어요. 제가 걱정이 돼서 남편에게 가겠다고 해도 남편은 한사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반찬 떨어지지 않았어? 나 이번에 연차 쓰고 내려갈게. 여기 반찬 가게 다 잘 돼 있어. 너 반찬 맛있어. 내가 다음 주에 올라갈게. 지금 다음 주에 온다고 하고 안 온 게 벌써 몇 주째야. 설마 거기서 딴 살림이라도 차린 거야? 저는 농담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남편이 정색을 하며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뭐? 내가 여기서 얼마나 혼자 개고생을 하는데 딴 집 살림? 야, 너 진짜 사고방식 대단하다. 끊어!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저도 적잖이 황당했습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린 이후부터 오히려 저는 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쯤부터 남편은 회사에서 받은 월급을 저에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힘든 친구가 있어서 큰돈을 저와 상의도 없이 빌려줬다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면서요. 의심은 갔지만 저는 제 마음만 힘드니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떨어져서 지낸 지 1년 반이 되던 무렵에 아들 생일에도 일 때문에 못 온다는 남편의 말에 화가 나서 저는 기습으로 연차를 쓰고 오랜만에 포항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 기숙사에 찾아갔더니 남편은 이미 기숙사를 반년 전에 빼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박현호 씨 6개월 전에 기숙사 나가셨는데 근데 누구세요? 저 박현호 씨 와이프인데요. 네? 아닌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자주 뵀는데 얼굴이 완전 다른데. 와이프라고요? 그 말에 저는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온몸이 짜릿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분명 데리고 왔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캐물어서 남편이 이사한 집까지 알아내서 그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남편이 대학 시절에 저를 버리고 만났던 소정 선배가 아이를 안고 남편이 살고 있다는 집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앞뒤 가릴 것 없이 소정 선배 앞으로 뛰어가서 선배를 붙잡고 말했어요. 선배,
저 기억하시죠? 네가 웬일이야? 선배가 왜 여기서 나와요? 설마 아니죠? 저 현호 씨랑 결혼한 거 아시잖아요. 뭐? 난 몰랐어. 얘 현호 아들이야. 나랑 현호랑 살림 합쳐서 지낸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너 현호랑 헤어졌다며? 아니었어? 뭐라고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기절할 것만 같더라고요. 야, 현호 너랑 아직 호적으로 엮여 있는 건 알아. 근데 현호 이혼할 거라더라. 네가 어떻게 했으면 현호가...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년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 미친년아, 네가 인간이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남의 남자를 뺏어? 이거 놔. 현호 원래 내 남자였거든? 나 여기서 일하고 사는 거 어떻게 알고 현호가 나 만나러 자진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더라. 너랑 사는 게 얼마나 싫었으면.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움켜쥐었던 손을 내려놓고 전 남편의 회사 앞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남편을 만나서 따졌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목소리까지 떨리더라고요.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소정 선배랑 다시 만난 거냐고? 아이, 뭔 소리야. 다 봤어. 너 애까지 낳았잖아. 아이, 진짜. 그래, 봤으면 뭐 할 말 없네. 이혼하자. 해. 네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하자. 그 말을 듣고 저는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 갈겼습니다. 남편은 뺨을 맞고 쌍욕을 해대더니 다시 회사로 돌아갔어요. 저는 낯선 타지에서 혼자 배신감에 치를 떨며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꼭 복수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서울로 돌아와서 바로 시댁을 찾아갔어요. 저녁에 갔더니 웬일이냐며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현호 씨가 그 인간이 포항에서 다른 년이랑 애를 낳았어요. 그 년이 누군 줄 아세요? 대학 때 저 몰래 바람 피운 년이에요. 주호 아빠가 돼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 말에 시부모는 오히려 제 탓을 하더라고요. 정말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네가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현호가 그랬겠니? 그 애는 아들이니 딸이니? 어머님, 그게 지금 중요해요? 아버님, 현호 씨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주호 아빠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해주냐? 다 큰 성인인데. 현우가 알아서 하겠지. 나는 아파트 통장 일로도 바쁘다. 그 와중에도 시댁의 살림살이가 완전히 다 새 것으로 바뀐 게 눈에 띄더라고요. 돈 없다고 신혼집도 안 해준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가정가구가 다 새 거로 바뀌었네요? 제 말에 제 발이 저렸는지 시아버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중요하냐? 돈 없으시다면서요? 아파트 통장하니까 돈이 생기더라. 왜? 이게 진짜 별말을 다 하네. 우린 우리 아들 편이니까 잔말 말고 나가라. 저는 슬쩍 시부모를 떠보기로 했습니다. 왜요? 통장하면서 뒷돈 좀 많이 챙기셨나봐요. 뭐라고? 이게 정말... 흥분하는 꼴을 보니 또 촉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댁과 남편에게 정이 다 털려서 시댁과 남편에게 철저하게 복수해주겠다고 부숴버리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고 시부모님이 아파트 통장을 하면서 저지른 비리에 대한 증거도 모았습니다. 아주 크게 해드셨더라고요. 아파트 하수관 교체 공사를 한다는 빌미로 주민들을 속여서 관리비를 올려받고 빼돌린 1억이 넘는 돈을 꿀꺽했던 겁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시아버지가 통장이 되고 난 후 관리비가 크게 늘었다며 불만이 많았더라고요. 주민들에게 증거를 수집하고 그것도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대대적인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는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해서 연병 천병을 떨더라고요. 너 미쳤냐? 이혼 소송? 소송을 왜 해? 합의 이혼해! 너야말로 미쳤냐? 아, 하긴 미친놈 맞지? 야, 이 미친놈아.
내가 왜 합의 이혼을 해줘? 내가 호구 등신이야? 법원 출석이나 잘해. 법원 출석? 절대 안 해. 그래? 그럼 억지로라도 끌고 와야겠네.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지방에 사는 인간들이라서 법원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것 같아 두 사람이 다니는 직장에서 해고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간녀와 전남편 회사에 소송을 건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재판장에서 만난 상간녀와 전남편이 저를 보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주호 엄마, 소송 취하해. 우리 회사에 보낸 내용 증명도 실수였다고. 다 거짓말이라고 해줘. 나 회사 잘리게 생겼어. 봄이야, 이건 아니지 않니? 미안하게 됐지만 너도 참 독하다. 어떻게 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니? 하참, 미안이요? 선배 같은 아나무인이 미안하다고 하는 말을 제가 믿을 것 같아요? 소송 진행 계속 할 거고 소송 결과는 당연히 제가 이길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 증명도 선배 회사에 보내드릴게요. 그때까지 안 잘렸으면요. 그리고 선배가 어딜 가든 계속 보낼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두 사람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한 방 먹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도 저에게 찾아와서 애걸복걸을 했어요. 봄이야, 새아가, 우리 아파트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나는 공무원 일도 잘리게 됐다. 내년이면 정년 퇴임인데 어쩌냐. 좀 도와줘. 현호 마음은 우리가 돌려놓을게. 네? 댁내 귀한 4대 독자 아들 저한테는 쓰레기라서 필요 없거든요. 죄 지었으면 죄값 받으세요. 남의 돈 그렇게 떼어먹고 무사하실 줄 알았어요? 가방끈만 길면 뭐해. 사람이 돼야지. 두 사람이 그러니까 아들도 저 모양 저 꼴이죠. 저는 시부모에게 그렇게 소리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말을 듣고 두 사람은 벙찐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고함을 치며 뼈 때리는 말을 할 줄은 몰랐었겠죠. 어벙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던 두 사람의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아무튼 시부모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게 됐고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로 그 아파트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벌금이며 손해배상금이며 물어주느라 돈이 다 떨어져서 안 그래도 집을 팔고 나가야 했어요. 그 돈을 내고 나가서는 10평대의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남편과 이혼 소송 및 상간녀 소송을 통해서 저는 위자료도 받고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었어요. 남편과 제 아이는 법적으로도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저에게 덤태기를 씌우려던 두 인간의 악랄한 모습에 저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다 저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판결이 나던 날에 저한테 또 싹싹 빌더라고요. 봄이야, 정말 미안해. 위자료는 내가 천천히 갚을게. 판결문에 나온 대로 5년 안에 매달 10%씩 이자 내면서 갚으면 돼. 그리고 우리 주호 클 때까지 양육비도 꼬박꼬박 매달 잘 보내고. 알았지? 아니면 나 또 고소한다? 봄이야, 알았어. 대신 나 새로운 직장에는 내용 증명 그런 거 보내지 말아줘라. 그래야 내가 양육비를 보내지. 그건 내가 내키는 대로 할게. 당신 아마 예전처럼 좋은 직장은 못 다닐 거야. 소정 선배, 남의 남자 뺏어가서 부귀영화 누리실 줄 알았죠? 이제부터 지옥문 열릴 테니까 지옥불에서 아둥바둥 잘 살아보세요. 이런 인간 믿고 얼마나 잘 사는지 제가 지켜볼게요. 제 말에 남편의 상간녀는 도끼 눈을 뜨고 저를 째려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죄가 너무 커서 재산 분할로 저는 제 신혼집 아파트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사실 제가 거의 대출금을 다 갚고 있었기 때문에 제 아파트가 맞기도 했고요. 제 명의로 이전을 한 후에 저는 그 집을 팔고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가까운 곳에서 딸과 손주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시댁, 그리고 전 남편과 대학 시절부터 저를 괴롭혔던 남편의 상간녀에게도 모두 제대로 복수를 해준 셈이었지만 저는 그래도 계속 가슴속에 응어리가 남아 있었어요. 한동안 심적으로 정말 많이 괴로워서 일을 하기도 힘들었는데 아이를 보면서 이겨냈습니다. 전 남편과 상간녀는 그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또 다른 직장을 구했더라고요. 둘 다 꽤 괜찮은 직장이었습니다. 저는 1년간 지켜보며 두 사람이 위자료를 다 갚기를 기다렸다가 돈을 다 갚는 날에 두 인간이 다니는 회사에 소송했던 내용 증명을 보내버렸어요. 결국에는 회사에서 또다시 잘렸다며 전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봄이야, 너 언제까지 우리 괴롭힐 거야? 그만 좀 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럼 죽든가. 너랑 그년한테 받은 만큼 돌려줄 거야. 위자료도 다 받았으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야. 둘 다 앞으로도 기대해. 전 남편의 전화를 끊고 저는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사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도 두 인간이 어떻게 살든 이제는 신경 쓰지 않는 게 제 신상에 좋을 것 같았습니다. 복수고 뭐고 그 인간들과 관련된 일이라면 지긋지긋했어요. 저는 제 하나뿐인 아들을 지 아빠처럼 키우지 않겠다는 바람으로 열심히 아이를 돌보고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제가 애쓰지 않아도 두 인간은 스스로 자멸을 했더라고요. 오랜 기간 소식을 모르고 지내다가 대학 동기에게서 몇 년 전에 두 년놈의 소식을 들었어요. 봄이야, 그 현호 선배랑 소정 선배 결국 박살 났대. 박살? 그게 무슨 말이야? 둘이서 뭔 사업을 같이 시작했던 모양이더라고. 근데 빚만 왕창 지고 망해서 쥐어뜯고 싸우다가 결국 두 사람 헤어졌다더라. 빚이 어마어마하다던데? 혹시라도 현호 선배 우는 소리 하면서 연락해도 받아주지 말라고. 내가 미쳤냐? 아휴, 야, 오랜만에 좋은 소식 들어서 개운하다. 그래, 그럼 됐다. 우리 애랑 넷이서 조만간에 만나자. 전 남편의 소식에 저는 이제는 그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에게서 받은 상처를 끄집어내며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중학생이 돼서 성실하고 바르게 자라고 있는 아들과 둘이서 잘 살고 있어요. 아빠는 없지만 든든한 엄마로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게 제가 좀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건강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